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대수능 국어 A형 해설 강의를 맡은 김미성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 이번 수능 국어 A형 문제가요, 좀 다소 어렵게 출제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지만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으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답을 같이 맞춰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하는 시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총평에서 했으니까 우리 바로 화법과 작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우리 친구들 큰 부담 없이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제재들, 핵심 제재들, 그리고 논지들, 문항 아이디어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늘 봤던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문 속에 그 내용들이 약간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쉽게 읽히는 그 지문의 구조나 이런 것이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푸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세트 문항입니다. 라디오 대담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B형과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가요,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고요. 2번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마치 화법과 작문의 융합된 그런 문제 유형처럼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화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읽으면서 바로 1번 문제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다 읽은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A, B, C, D, E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의 말하기 방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진행자가요,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1번 선지를 보시면 이 A 부분이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취지가 뭐예요? 목적이죠. 즉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라고 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선지가 약간 복합적이에요. 자,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목적은, 즉 취지는, 대담의 취지는 밝히고 있으나 앞으로 전개될 순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없고요. 자,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이요, 오랜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요, 1번의 2번 선지.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 지식을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해설사가 진행자의 배경 지식을 물었나요? 아니죠. 진행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그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축성술이 뭐냐, 뭐 성을 쌓는 기술이다, 뭐 이런 설명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축성 기술을 전복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탱리즈라고 하는 책에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에 3번 선지 볼게요.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네, 뭐 이렇게 직접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쳐서 인용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 볼까요?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진행자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잘못됐어요. 네, 이런 얘기 없었죠? 그래서 앞부분은 맞으나 뒷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3번 선지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내용 파악과 함께 여러분 말하기 전략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자, 그렇군요. 자,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바로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그랬더니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D부분 볼게요. 자,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에 신라, 고려, 조선까지 그 시대에 축성술, 성을 쌓는 그 기술들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1번에 4번 선지.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그렇죠? 자신의 경험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확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보면서 왜 2는 안 되는지도 볼게요. 자, 내용은 기본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너의 배경 지식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전에는 옥수수 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영조 때에는 크기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여서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로 다른 축성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라고 하는 가치,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대담의 이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번에 5번 선지 볼게요.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요약해요? 어디 요약이 있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떤 요약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다음에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네요. 근데 앞부분, 선지 앞부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번에 5번 선지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과 말하기 전략 모두 봤는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다 지문 읽어놨더니 1번 문제 바로 풀리죠? 몇 번이었어요? 자, 그렇죠? 적절한 거 4번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더 쉽습니다.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려면 나머지 4개는 잘못된 것인데 그럼 왜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제 발문을 잘못 읽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바로 골라버렸을까 봐라는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발문을 열심히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 바로 신유형이죠.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즉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남한산성 답사 홍보 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봐. 자, 1번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이게 바로 장문의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조화를 시킨 겁니다. 자,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는지 기억 보면 되고요. 대담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니은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선지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자, 기억에는 의인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없죠. 그렇죠. 은유법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의인법 없습니다. 사물에게 또는 이렇게 자연물에게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니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설강의니까 니은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죠.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이런 내용도 이게 핵심 아니죠. 그렇죠. 시대별 그 축성술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남한산성이 이야기를 들려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인법 맞고요. 자,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핵심 내용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 4, 5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여기 어디 의인법이 있나요? 없죠.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 우리가 전쟁에서 막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핵심 내용 아니었어요. 자, 4번.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문화 남한산성. 우뚝 섰다고 하니까 사람이 좀 생각나긴 하지만요. 우리가 건물 우뚝 서다, 나무가 우뚝 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인법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모 정도 해놓을까요? 자, 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자부심 느끼 과정 이런 게 핵심 내용 아니었죠. 네, 4번도 답이 될 수 없네요. 니은이 확실히 아니니까. 자, 5번 기억 남한산성의 도리어 신라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비밀을 간직하다. 네, 사람의 속성이죠.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뒷부분 볼게요. 옛 주장성을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낸 축성수를 중심으로 아니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핵심 내용과 어긋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의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 5번 세트 지문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인데요.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죠. 히토류라고 하는 굉장히 낯설고 하지만 재미있는 제재가 나옵니다. 자, 3번 문제가요. 요 A 부분에 사용된 발표 전략이니까요. A 부분은 발표 전략과 그렇죠. 내용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어때요? 그렇죠. 발표 처음에 질문을 통해서 그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3번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있네. 그죠? 1번. 3번의 1번 선지.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렇죠? 적절한 게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달고 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군요.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히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겠다는 걸 안내해주고 있고요.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질문.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잘 아시는군요. 히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원소와 그 외에 2개 원소를 합친 17개의 원소를 가리킵니다. 그런 거구나. 네, 넘어가세요. 지금 무슨 화학 시간도 아니니까. 자,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자, 히토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다음으로 히토류의 실제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요.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선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을 하실 겁니다. 과연 나옵니다. 3번에 4번 선지. 속아가지고 이거 고른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시각자료라는 말만 보고 이거 고른 친구들 안 돼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아니잖아요. 즉 관심 유발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발표 한 중간쯤에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4번 선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트륨이라는 것이 활용된 사례가요.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인다. 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강한 자성을 갖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형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점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다 읽고 문제 풀도록 하죠. 자,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히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표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2010년에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 우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요.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우와,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특정 광석에만 존재하고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뭔가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히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관련해서는 아마 5번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 발표의 마지막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4번 문제 살짝 볼까요? 자,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고수의 10초 먼저 발문과 선지 핵심을 읽는다라는 걸 활용한 친구들은 요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4번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야지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부분 볼게요. 지금까지 히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히토류의 개념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네,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히토류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히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끝내고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4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에 1번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죠.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자, A 부분,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거 A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쵸? 질문을 던진 거 뭐 앞부분에도 있었고요. 네, 중간 부분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2번,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A 부분 밑에는요, 뭔가 이렇게 생산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 있지만 A 부분의 발표 전략이에요. A 부분에는 한계나 단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죠 라는 것만 있었죠. 자, 3번,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A 부분의 전문가의 설명 없었어요. 그 A 밑부분에 보면은 뭐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연구를 이렇게 인용한 부분은 있었지만 말이죠. A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발표 대상에 대한 정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한 거 아니고 중간 부분에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 제시하고 있었고요. 자, 5번.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 어디? A 부분 어디 요약해서 그냥 사례만 제시하고 요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세요. A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부분을 보면서 발표 전략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기억, 리을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헷갈려 하더라고요.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이게 제시된 보기나 제시된 부분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문제. 네. 딱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2개 선택한 것도 있고 3개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럴수록 정확한 이해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 부분 우리 그래서 유념해서 봤죠. 발표 목적을 청중들에게 환기시키고 자, 어디 있었어요? 그쵸? 히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아, 발표 목적이 다시 한번 제시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의 히토류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했으며 뭐라고?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이것도 맞네요. 자, 히토류와 관련된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자, 리을, 히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쵸? 뒤에 보면 히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당하는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요, 조금 복잡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발문을 보시면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따지셔야 되고요.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내용이 맞다면 그 추가 설명 요청의 그 질문이 적절한가 이 2가지를 모두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탈락되는 선지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학생 1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 일치하나요? 네, 발표 내용과 일치하나요? 그렇죠. 발표 A 부분 좀 뒷부분에 보면요. 이트륨은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질문 볼까요? 이러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충분히 궁금할 만한 추가 정보, 추가 설명 요청 질문 되겠습니다. 1번 될 수 있고요. 자, 앞부분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토형 자석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자, 지문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일치하네요. A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맞는지만 볼까요?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그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추가 질문 적절하죠. 네, 연결 자연스럽습니다. 학생 3,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아니, 언제 이런 설명을 했지? 그쵸? 질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2013년에는 13만 톤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약 80만 톤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언제?
10년부터 25년간, 그럼 2035년까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없었죠. 봐요. 지문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따지면 어느 정도 네,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한번 확인해 보죠.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있었죠. 그렇죠? 우리 A 밑에 단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추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2050년에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였는데요. 했죠? 그쵸? 지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는 없어요? 더 많이 이게 예측을 하거나 더 많은 양을 아니면 더 적게 예측한 그런 거 없어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자. 네. 그래서 여러분 5번에 적절하지 않은 학생의 질문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내용 일치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법을 지나서 작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7번, 8번 예, 세 문제가 딸려있는 네,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장문은요. 무조건 문제 유형별로 접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작문 계획의 기억 미음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볼게요. 작문 계획을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6번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보세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특성, 앱 개발 시 부딪히는 난점,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 공공 데이터 제공 현황, 현재 상황, 그리고 앱 개발 사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초고를 읽으면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 먼저 읽고 초고 읽으면서 6번 문제 풀면 훨씬 정확하게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가는 왜 있나 한번 봤더니 작문 계획의 가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에 맞게 서술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해야 합니다. 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작문 계획에서는요. 두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초고 우리 읽으면서 바로 8번 문제 해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6번, 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쳐쓰기 문제는 나올 때 바로바로 A 나오면 뭐 A에 해당하는 거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빠르니까요. 자, 봅니다. 자,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 아이디어가 넘친다. 앱 개발하는 사람들의 특성. 야, 이거 6번에 1번. 6번에 1번 이렇게 안 쓰고 기억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여기 뭐 기억, 니은, 리을, 미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기억. 예, 내용 나오네요.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그 여행 코스를 짜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요. 도심의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해. 이 조사 뭔가 이상해. 어색해요. 그렇죠? 그래서 8번에 1번 선지를 보시면요.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심에서로 꽂힌다. 도심의 주차장을 못 찾아가 아니라 도심에서죠. 뭐뭐에라고 하는 이 부사격 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어떤 진행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뭐뭐에서라고 하면 도심에서 이렇게 뭐뭐에서라고 하면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부사격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더라도 애가 어색해. 에서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네. 이 정도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앱을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다. 이거 니은이네요. 그렇죠? 부딪히는 난점을 언급합니다.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고요. 그 정보를 갱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디어를 포기하게 된대요. 네, 그럼 기억, 니은은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래서는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쵸? 포기하는데 이젠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역접의 접속사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꽂힌다. 자, 그러나 이렇게 역접. 포기하게 되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아도 돼. 자연스럽죠? 네. 자, 바로 공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 데이터는요. 공공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공공 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디귿의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나오고 있어요.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예요. 자,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요. 8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리을 그쵸? 제공 현황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을 문제로 출제했네요. 자, 8번에 3번. 3번 선지 볼게요. 자,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느리고로 고친다.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당황했던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늘리고와 느리고는요. 뭔가 중심적인 의미는 같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자, 느리고는요. 길이 같은 것을 길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늘리고 하면 수량,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리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길, 이, 느리고, 이, 수량, 량, 리을, 늘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수량이니까 뭐예요? 늘리고가 더 맞죠. 느리고라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요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요걸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공공 데이터가 가진 앱 개발 분야에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자, 이 장점 내용 잘 보세요. 자, 먼저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장점은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점인데 여기에서 시행되니 뭔가 어색해요. 그쵸? 공공 데이터는 이런 산출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죠. 그렇죠? 시행된이라고 하는 이런 피동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에 4번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시행한으로 고친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시행한으로 자연스럽게 고쳤습니다. 자, 앱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는 대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데에다가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어색해요. 네. 자, 8번에 5번 볼게요. 비용이 들이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들이다라는 것은요. 사동 표현으로 누군가가 비용을 들이다 할 때 씁니다. 그래서 5번 선지 보시면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그냥 사동 표현 빼 들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 적절하게 다 고쳤으니까 8번은 확실해졌네요. 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공공 데이터가 가진 앱 개발 분야의 장점 두 가지 뭡니까? 그쵸?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많고요. 그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요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다 읽었으니까 6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우리 아까 다 읽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 있네요 했는데 없었던 게 있네. 5번 미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를 제시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앱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없었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만든 사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7번은 조건 우리 두 개 뭐였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해야 되고요. 장점 여기다 써볼까요?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영향이 언급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장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다는 거. 두 번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볼게요. 공공 데이터는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이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니? 그치? 장점 얘기하라니까. 그쵸? 장점의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요.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앱 개발의 영향도 안 나와 있어요. 자, 2번. 자본과 아이디어가 부족해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지, 그치? 뭔가 이렇게 돈이 들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공공 데이터의 장점과 연결하면 요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자,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된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앱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앱 개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3번.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앱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뭐 앱이 더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실생활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내용은 안 나타나 있네요. 자, 1, 2, 3 모두 아니고요. 4번. 공공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오! 나왔어. 장점 하나.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네, 두 가지 장점이 모두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그러므로 앱 개발 시 공공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 앱 개발해주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5번. 공공데이터는 앱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의 문제. 여기서는요, 공공데이터의 장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실생활과 관련된 게 많다. 그렇죠. 비용 문제. 그러니까 1번 아니고 첫 번째 조건도 맞지 않고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앱 개발에 대한 영향도 없네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는요. 우리 벌써 답 골랐죠. 네, 8번은 바로 3번. 느리고가 아니라 그냥 늘리고 원래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느리고와 늘리고의 차이를 기억하셨으면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9번, 10번 지문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요. 네, 비형과 공통으로 출제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를 고수의 10초를 통해서 먼저 봤다면 버스, 새소리, 나뭇잎들, 가을 친구 요런 거 나오겠구나.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선지로 눈을 돌려서 실시간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요렇게 조건에 맞는 추가할 문장을 우리 찾아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9번 문제 실시간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 읽고 난 다음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쓴 굉장히 감수성이 짙은 그런 글이에요. 술술 읽히죠. 자,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와, 대단한 결심이에요.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지나갔다. 버스 나오니까 1번 선지와 같이 봐야 돼요. 9번에 1번 선지.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9번에 1번.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제대로 잘 연결되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선지 맞네요.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이번엔 새소리.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자, 이번 선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봅시다.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래, 나 이전에는 걸어서 등교하지 않아서 못 느꼈는데 뿌듯하네. 기쁨.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한 나무에서 돋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친구네요. 이런 자연 형상을 보면서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의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뭇잎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훌륭하다. 자, 나뭇잎들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는구나. 색깔이 다르네. 다양하니까 어울려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네. 가치 발견한 거 맞네요.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가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짝 나오긴 하지만요. 9번의 4번 선지처럼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인내, 기다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왜 맞는지 볼까요?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9번에 5번 선지.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그렇죠?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끝맺음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10번 문제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9번 문제 우리 해결했죠. 자, 9번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4번 가을과 관련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점검한 내용 중에는요, 아마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조건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쓴 마지막 문장, 선지 속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일단 네, 조건 먼저 보죠.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자,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앞에서 막 나무님 얘기하고요.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가 막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세와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그런 선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빛깔 차이를 줄여야 돼. 그런 얘기 아니죠. 서로 다른 빛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무슨 빛깔 차이를 줄여요? 아니죠. 자, 2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만의 색깔 유지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전체적인 흐름과 어긋나죠. 자, 3번.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그렇죠. 다양한 삶의 빛깔, 그렇죠? 다양한 나뭇잎의 색깔과 대응되고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된다? 인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내용 없었죠. 그리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자, 5번.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빛깔을 존중해주자. 그 조화로운 삶에 내가 기여를 하자라는 내용이니까 5번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합법과 작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뒤에 이제 문법 유정현 선생님과 좀 약간 어려운 문법 문제들을 같이 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신속과 정확이라는 거 아시죠? 요번에 발문을 먼저 읽는 고수의 10초를 통해서 여러분 지문을 읽을 때 문제와 선지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문법 이제 유정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종현입니다. 저와 함께 문법 독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번 시험은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을 사례에 여러 번 적용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움이 많았던 문법 문제 5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까다로웠던 게 제일 먼저 나왔죠.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의문의 변동 문제.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올 줄, 또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가 우선 나왔어요. 그 예들을 보도록 하죠. 예를 보시면 기역 미음에서 일어나는 거 예를 볼까요? 네, 옳지부터 같이 볼게요. 보면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읓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고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역시 피읍이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끊어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탈락됐죠. 그 다음에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끊어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다도 히읗이 탈락되는 현상. 그래서 니은은 탈락 현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복잡해지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죠. 숫도 같은 경우 일단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끝소리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안울림 예사 소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이렇게 또와 같이 쌍디귿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소리 되기의 현상이 교체 현상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옷고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죠. 시옷이 디귿이 되고 이 기역이 마찬가지 현상으로 된 소리 되기에서 쌍기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그렇게 바뀌고 리을은 역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쌍기역이 일단은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기역으로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끝소리 교칙에 의해서 교체가 되죠. 그다음에 이 기역과 니은이 만나게 되는데 이 니은이 비음이잖아요. 비음의 힘이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친구를 너 비음이 돼.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역시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거는 역시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부엉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읔이 우선 대표음인 기역이 되고 기역과 미음도 역시 비음이기 때문에 비음화가 진행이 돼서 이음으로 변하게 되는 여기 마찬가지 현상이었죠. 그래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볼까요? 미음을 보면 이 자음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겹자음이라고도 하는데 리을 기역이 이렇게 받침에 나오고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리을과 기역 중에서 여기서는 리을이 탈락이 되죠. 그 다음에 기역이 남아 있고 역시 뒤에 있는 것이 뭐로 돼요? 된 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교체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된 소리 되기라고 한 번 더 써드릴게요. 뒤에 문제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리을 티읕 같은 경우에도 티읕이 탈락을 하게 되죠. 리을만 남게 되고 뒤에 있는 게 된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탈락, 교체, 된 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보면 선지를 쭉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3번, 4번부터 약간 헷갈린 부분 좀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죠. 1번을 보면 히읗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축약은 기역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역은 맞지만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탈락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앞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음절의 초성이 된 소리로 되는 현상. 그죠? 그래서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여기와 여기 디귿과 미음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기역은 보다시피 축약만 일어나기 때문에 된 소리는 확인할 수 없고 여기서 이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거센 소리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디귿과 리을을 보면 깊다에 또 하나 예를 주었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대표 7개 이거는 뭐 여러분 개념 정리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도 디귿과 리을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죠. 그런데 막상 4, 5번을 이제 구분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4, 5번을 볼까요? 4, 5번을 보시면 겉모양 역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거의 똑같은 예입니다. 그죠? 여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음절의 종성이 뒤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 자, 조음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음이 되는 위치인데 여러분들이 자음 체계표를 막 머릿속에다 외우고 막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이걸 좀 구분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앞음절에 여기 이제 여기 겉모양을 예로 들어보면 앞음절의 종성이 디귿이고 뒤음절의 초성이 미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은 조음 위치는 똑같죠. 혀끝 소리에서 똑같아요. 그죠? 조음 위치는 변함이 없는 건데 조음 위치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위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원래 요거는 파열음이고 요거는 비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열음, 비음, 조음의 방법이 다른 것이 방법이
같아진 거죠. 왜냐하면 비음이 된 거니까 둘 다. 그래서 비음화가 된다라는 건 좋은 방법이 같아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헷갈렸던 친구들은 그 부분을 약간 놓쳤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연계교재에서 이 방법과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특별히 자음체계표 없이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번도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죠. 여기서 니은 지읒이 니은이 됐다.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됐고 된소리 대기가 뒤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탈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분명히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것은 미음이 해당 사항이 있죠. 그죠? 그런데 리을의 경우를 보면 선생님 이 쌍기역이 여기서 기역이 된다면서요. 이거 탈락 아닙니까? 왜냐하면 둘 중에 기역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건 하나의 자음이죠.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쌍자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쌍기역 같은 경우에 이 쌍자음은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된 겁니까? 교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교체,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약간 헷갈리지 않았으면 리을을 충분히 물론 부엉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찾아낼 수도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3, 4, 5번이 약간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수 있겠지만 개념을 확실히 공부했다면 3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네.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이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도 형태소죠. 근데 또 형태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리가 아팠던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공부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다음에 밑줄 친 말들이 형태소의 분류상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은과 는 조사가 나왔죠? 조사. 보조사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조사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침이 앞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은과 는이 나오는 뭐 이 형태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여기서는 조사가 상황에 따라서 음운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듣지 말고의 듣다가 기본형에서 듣다에서 온 말이고요. 여기 들어라 역시 디귿 불규칙인데 몰라도 되죠. 여기선 상황이 아무튼 뭐가 표시가 된 겁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 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잡았지만의 at과 놓아주었다의 ot은 어미죠. 그죠? 어간 다음에 붙은 어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선어말 어미죠.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근데 뭐 거기까지 여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조사 어간 어미라는 거죠.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그렇죠. 의존 형태소라는 겁니다. 형태소의 개념을 지금 정리하고 유형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의존 형태소에 혼자 쓰일 수 없고 다른 것의 명사, 조사 같은 경우에 앞에 체형과 같은 명사에 또는 어간과 어미는 서로 같이 붙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한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면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조사는 단어, 즉 품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단어로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어간과 어미는 별도로 단어가 인정이 되지 않고 합해졌을 때 용언으로 또 하나의 어떤 품사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역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일단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번을 보면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이게 바로 의존 형태소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 맞습니다.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받침이 앞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은과 는 형태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뒤에 지로 나오는 경우와 어미가 어라로 나오는 경우에 하나는 듣, 하나는 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다라 볼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잡이라는 양성 모음이 나오면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아시 쓰이는 거고 주라는 음성 모음이 앞에 나와 있으면 역시 음성 모음인 어를 써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 형태가 역할은 똑같지만 과거 시 선어말 어미로 역할은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4번도 이건 똑같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뒤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간이 있었죠. 그래서 형태소 개념할 때 제가 설명할 때 강조했던 것도 어간이었습니다.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유일하게 뭐다?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어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부분은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안 되고요. 5번도 역시 중복이 돼 있죠. 5번도 볼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요게 안 되기 때문에 5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소 개념을 잘 정리한 친구들이면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A씨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비교적 좀 평이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른 문제에 비하면. 그래서 보조용언에 대한 얘기인데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자, 그죠? 진행에 대한 얘기죠. 뒤에 부분 설명은 나오지만 이게 A고 바로 진행의 의미가 되고 거기 나온 설명을 미리 보면 먹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미가 변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B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믿고 있는 어떤 상태가 뭐가 되고 있는 거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아까 있는 것처럼 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교체를 하면 뭔가 좀 의미가 어색해지거나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믿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노력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다른 의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 상태 지속은 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법 개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국 이 C에 해당하는 것은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행일 수도 있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걸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쓰고 있어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모자를 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다 이렇게 더하기로 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보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1, 2, 3, 4, 5의 그 순서대로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 B 구분하는 방법과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서 가능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면 금방 좀 구분해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한번 예로 넘어가 봅시다. 설명은 됐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이제 그냥 상황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하고 있는 것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형은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 했을 때 의미가 전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른 는 중이다로 교체해도 의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A에 합당한 그죠? 그런 진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진행이죠. 그러니까 A 1번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오해하고 있는 어떤 상태죠. 오해하고 있는 상태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해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화가 났죠. 뭐 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화가 많이 났나 봐. 이미 화가 난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 지속이기 때문에 B가 맞고요. 3번으로 가볼까요? 요건 좀 쉽죠.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왜 나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태 지속으로 보면 B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4번을 보면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괜찮아 물어봤더니 뭐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 없는 상태가 뭐가 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 지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 금방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벗는 중이다. 선생님도 안경 뭐 이렇게 벗는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는 없기 때문에 C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B에 해당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5번도 보시죠. 자, 5번에 저 중에 신입사원이 누구야? 저기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지금
넥타이를 매는 중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상태, 선생님도 지금 매고 있죠?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상태, 지속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C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4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사전 활용항의 문제인데 이거는 많이들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와 같이 하다라는 것이 이제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서 1번 선지를 같이 연결하면서 요걸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의 품사 정보를 보면 부사도 있고 조사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부사로도 쓰이고 조사가 부사격 조사인지는 여기 나오죠. 격조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새벽같이 떠나다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격 조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가치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2-1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징처럼이 돼요. 얼음장처럼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규법 할 때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매일처럼 지하철을 타다가 어색하죠. 매일같이 탄다라는 건 그때를 강조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때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아마 여러분 쉽게 이거는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3번을 보면 가치와 같이하다의 표지와 뜻풀이를 보니 가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하다를 볼까요? 같이하다를 보면 자, 그런 걸 뭔가 더불어 함께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처럼 어떤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치와 하다가 결합된 복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한 부분과 하다라는 접미사, 여기 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접사가 붙어서 복합어가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을 보면 문형 정보를 보라는 건 예를 보라는 거죠. 문형이 문장 형태죠.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꼭 봐둬야 된다. 제가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여기 특이하게 괄호가 하나 더 있죠. 지난 괄호 말고, 즉 이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있을 때는 하나, 둘 부사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고 당연히 모두 필요해요. 주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되고 이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어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은 두 자리, 세 자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걸 이 괄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 이거죠. 평생을 같이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함께한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역시 5번도 맞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정답은 2번이었죠. 나머지 3, 4, 5도 한번 볼까요? 3, 4, 5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자리, 세 자리 가능하고 복합어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시면 5번 선택지를 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한으로 교체해도 평생을 함께한 부부 이래도 의미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오면서 13, 14번은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죠?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평소에 보던 유형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은 똑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걸 찾는 건데요. 호응과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보면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목적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 이론을 발전시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응이 맞지 않고요. 2번이 정답인데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뭔가 눈짓을 주고받고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특별히 주술 호응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요. 유럽은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했으면 역시 대등하게 뒤에 부분이 연결돼야 되는데 뒤에 부분은 그냥 서술이 됐죠. 그래서 역시 호응이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생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요점은 주어가 요점은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술 호응을 역시 맞춰줘야겠죠. 이것도 많이 봤을 거고요. 5번을 보면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역시 혼동이나로 연결됐으면 앞뒤가 거의 대등하게 좀 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뒤엔 또 역시 서술이 되어 있죠. 호응이 잘 맞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번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1번, 12번만 조심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문법 마무리해 보고요. 2부에서는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